안녕하세요. 그 법이 알고 싶다의 이가영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정의당 노동본부 권영국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권영국 본부장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인권 변호사로서 많은 활동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용산 참사, 쌍용차 정리해고, 구의역 고 김군, 고 김영균 씨 사건 등 노동 문제에 대해서 많은 힘을 써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영국 본부장입니다. 오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얼마 전에 고 노회찬 의원님 2주기이기도 했었는데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이어서 그런지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법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2017년에 고 노회찬 의원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최초로 발의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법안이 20대 국회에서는 심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20대 국회 폐회와 함께 법이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에서는 일터에 나가서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정의당에서 강은미 의원실이 대표 발의를 하게 된 매우 중요한 법이죠. 네. 어떤 목적으로 발의를 하게 됐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연중으로 보면 한 2,000여 명 이상이 일터로 나갔다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 살균제처럼 공중이용시설이나 또는 제조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에서도 이 안전조치나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대형 참사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이러한 이제 엄청난 참사들이 안전을 소홀히 하거나 또는 안전 시스템이 미비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의무를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이런 이제 재해나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엄한 책임을 묻도록 하는 법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기업이나 기업 경영자를 실제로 그 사고 또는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책임 주체로 세워서 정말로 제대로 된 안전 시스템을 만들어 보도록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는 계속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슈가 된 계기가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4월 29일 날 이천 물류센터에서 큰 화재가 있었죠. 이때 이제 38명이 사망하는 매우 불행한 사태가 있었는데, 이때도 정부에서도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안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정의당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나 경영 책임자에게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서 우리 사회가 안전의무를 소홀히 해서 사고가 났을 때 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우리가 안전사고를 줄이고 또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삼을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다라고 정의당에서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이라고 하면 주체, 대상, 처벌, 도급, 양형 절차, 특례 조항, 입증 책임 이렇게 6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2부에서는 주체와 대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안전주체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법안에서는 기업이나 경영 책임자로 바뀌었어요. 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산업재해나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보통은 기업의 또는 기관의 대표가 받는 예는 거의 본 적이 없잖아요. 주로 보면 말단 관리자나 또는 노동자가 주로 이제 무슨 안전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사고라는 것은 개인의 실수를 자꾸 원인으로 찾다 보니까 우리 사고 계속 재발되고 있어요. 결국은 개인이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이게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지향하는 바인데, 중간관리자나 말단 노동자들이 처벌받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주로 보면 안전관리자 또는 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이런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경험에 따르면 기업이 안전사고로 인해서 경제적인 엄청난 어떤 타격을 입을 수 있다든가, 또는 기업의 경영 책임자가 안전사고가 났을 때 실질적인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기업 내에
안전 문화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행위자가 규정을 위반했느냐 여부를 가지고 주로 보게 되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는 법이 직접적으로 기업이나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조치 의무나 보건조치 의무를 하도록 법이 직접적으로 기업 경영 책임자에게 그 의무를 지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벌도 처벌이지만 산업재해 예방시설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잘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사업주는 어떤 안전조치 의무를 취하라 또는 뭐 보건조치 의무를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기업이라는 것이 보면 매우 중층적이고 다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책임이 분산되는 구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 위반의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여기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어떤 그 규정을 직접 책임지는 사람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사 내에 안전조치든 안전시설이든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은 대표이죠. 경영 책임자에게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우도록 해야 실제로 그 안전 의무나 법상의 이런 의무가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기업처벌법에서는 기업 경영 책임자를 직접적으로 그 책임 주체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그러면은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이 기업 구조에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개인의 부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김용준 사건에서 보면 자기가 맡은 역할을 또는 임무를 가장 열심히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죠. 결국은 개인의 부주의라기보다는 어떤 구조, 그러니까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작업 환경하고 부주의하고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실수가 있더라도 안전할 수 있도록 어떤 방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런 이제 개인의 부주의를 막기는 어렵다라는 그것이 이제 조사 결과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안전 이 시스템을 제대로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안전 시스템이든 안전 시설이든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그 회사의 경영 책임자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권한 있는 자에게 의무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안전을 제대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본 것입니다. 중대재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중대재해는 매우 중대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지금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두고 있는데, 첫째, 사람이 사망했을 때. 둘째,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동시에 같은 유형의 질병자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때. 요 세 가지 경우를 중대재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이게 적정한 기준인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우선은 법의 시행을 위해서 기존에 있던 중대재해의 그 정도를 이번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도 차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이제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 정의 규정이기 때문에 노동 현장,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정도에 준하는 재해라고 표현을 써서 일반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에서 거의 비슷한 정도로 발생하게 되면 중대재해 규정에 포함되는 것이다 라는 형태로 범위만 확대를 시킨 식으로 정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가 산업안전보건법 상에도 동일하게 제정되어 있는데,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은 안전조치나 보건조치가 되게 한정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좀 확대가 되나요? 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여러 가지 이제 안전조치 의무나 또는 보건조치 의무가 매우 열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높은 고소 작업을 할 때는 뭐 어떤 의무가 있고, 또는 뭐 위험한 물질을 다룰 때는 뭐 어떤 주의 의무가 있고, 네. 굉장히 열거 방식으로 일일이 이제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열거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면 그 열거된 의무에서 배제되어 있는 위험이나 유해한 것으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또는 열거된 의무 외의 것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는 기존의 각 개별 법령에 있는
안전조치 의무나 보건조치 의무는 기본적으로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생명, 신체 안전, 그리고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 위험 방지 의무라는 식의 표현을 써서 안전조치 내지는 보건조치 의무를 포괄하는 포괄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이제 여러 가지 열거 방식의 그러한 의무들, 안전 의무들 또는 그 유해를 방지할 의무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전제를 하고 거기에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안전이나 또는 보건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이제 유해 위험 방지 의무를 포괄적으로 두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세월호 참사가 있을 당시에 이 법이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었다면 관련 기업이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세월호 참사인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화물을 과적했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안전하지 않은 형태에서 계속적으로 배를 운항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던 거죠. 그렇다면 당시에 만약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었다면 선박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이잖아요. 공중교통수단에서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수백 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럼 이 법에 당연히 적용 대상이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주요 내용 중 주체와 대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3부에서는 처벌 조항과 도급이나 외주의 경우에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처벌 조항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저희 법안에서는 처벌의 수위와 범위가 이제 높아졌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좀 특이한 점으로 행정조치로서 그 영업허가 취소가 들어가 있다는 점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떤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판의 결과를 보면 실제 그 징역형이나 금고형, 실형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예외적이고 또 벌금도 보면 사망사고 그리고 중대재해 사고에서도 개인이 이제 자연인이 받는 벌금 액수가 한 420만 원 정도? 또 법인도 평균적으로 냈을 때 한 450여만 원 정도? 이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아요. 법에 자기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한 처벌이 나오고 있어서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의 특징은 하한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해 위험 방지 의무를 기업이나 이제 기업의 경영 책임자 또는 기관에서 위반했을 때 기업 경영 책임자가 질 수 있는 그 처벌 수위가 징역 3년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한형을 아예 정해 놓은 거죠. 벌금도 5천만 원에서 뭐 10억 이렇게 해서 하한형을 두고 있어서 일정한 이제 그 처벌에 실제 위화력을 갖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기업의 어떤 경영 책임자나 대표가 처벌받을 때 기업도 같이 이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양벌 규정인데 이 규정에 따르면 법인도 일정한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한과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법인이 받을 수 있는 그 벌금의 최고 액수가 2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대기업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연 이제 뭐 매출액이 몇 조 나가는 이런 회사에 몇십억을 벌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거는 별 큰 액수가 아니죠. 처벌의 효과가 역시 미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업 정지라든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이제 이 반사회적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는 영업 허가까지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서 사람으로 보면 이제 어떤 사형, 영업 정지 같은 경우는 징역형 뭐 이렇게 대비될 수 있는 이런 이제 행정 규제도 같이 담으려고 했던 것이 정의당이 발의한 법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은 기업의 형량도 굉장히 높아진 것 같고 하한선을 둬서요. 그리고 영업 허가 취소까지 되는 거를 보면은 좀 강력한 처벌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처벌들이 이제 기업에게 너무 과잉 처벌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킨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여러 가지 안전 의무를 강화하려고 한다든가 또는 처벌의 수위를 높이려고 할 때 늘 이제 기업이나 자본에서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안전 의무를 제대로 준수만 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법적인 책임은 면책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기술 수준에서 안전을
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라는 것이지 불가능한 안전 조치를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잉 그 입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전을 소홀히 해서 그동안 이익을 얻어왔던 이런 기업들의 관행적인 잘못된 인식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리고 그 담당하는 공무원도 처벌을 하나요? 아, 네. 우리가 세월호 참사나 아니면 또 가습기 살균제라든가 또는 이제 산업 현장에서도 보면 제대로 된 감독이 안 이루어져서 오히려 기업들이 이런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네. 특히 이제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전 조치를 충분히 감독 당국에서도 할 수 있었는데 거의 뭐 소홀히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직무유기가 있을 때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안전에 대한 감독도 일상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꼼꼼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봐서 안전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을 두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도급 관련해서 이제 여쭤보려고 네. 합니다. 고 김용근 사건 이후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됐어요. 위해한 물질을 취급한다든지 그러면 도급을 주는 거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근데 정작 김용균 씨가 일했던 화력발전소 그 일하는 사람들은 보호하지 못하는 법안이 개정이 됐다.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이 구의역 김군 사망사고라든가 김용균 사망사건이잖아요. 두 고인들이 일을 했던 곳은 보면 하나는 이제 지하철, 또 한 곳은 석탄화력발전소 이런 쪽이었는데 정작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이제 촉발시켰던 이 두 사건들이 근무했던 이런 이제 위험한 업무에 대해서는 도급 금지 대상에 다 배제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주로 이제 유해한 물질을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도급 금지나 승인 조항을 두고 있을 뿐이지 이와 같이 외주를 줬을 때 굉장히 위험이 증가한다든가 또는 지금 지하철이나 철도라든가 또는 석탄 화력이라든가 이런 이제 위험한 곳에서의 도급 금지는 되어 있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안이 제정되면 어떤 식으로 바뀌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만들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도급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도급을 줬을 때 어떤 이런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도급을 준 원청 그리고 기업 경영 책임자도 그 도급을 받은 사용자와 공동 책임을 지도록 법에서 규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도급을 주더라도 그 도급을 준 원청의 기업 경영 책임자도 함께 처벌될 수 있도록 책임을 지우는 법입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보고 4부에서는 양형 절차 특례 조항과 입증 책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법안에 양형 절차 특례 조항이 들어갔는데요. 이 조항으로 현실에 걸맞는 형을 받게 되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이제 판사가 그 유무죄를 판단할 때 유죄라고 판단하면서 바로 이제 그 형량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사님들이 지금 산업안전보건범죄, 안전위반의 범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지금 경미한 형량으로 선고를 하고 있죠. 수십 명이 죽어도 실제로 실형을 사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이니까요. 벌금도 보면 뭐 한 400만 원 평균 나올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유무죄를 판단하는 선고와 형량을 선고하는 기일을 분리해서 별도로 이제 선고를 하자. 이게 첫 번째고요. 양형 그 선고를 하기 전에 양형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그 사건별로 형량을 어느 정도로 하면 좋겠다. 양형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판사에게 일종의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해서 양형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양형 선고를 하도록 하면 아무래도 좀 더 현실에 걸맞는 처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입증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네. 저희 법안이 제정이 되면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선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실 민사상 책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기업이나 또는 이제 경영 책임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할 때 정의당 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걸 두었습니다. 이 손해배상의 입증 책임을 지금까지는 피해자,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나 또는 이제 중대재해를 입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입증을 하도록 되어 있었죠. 네. 근데 이런 이제 중대재해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들을 일반인들이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입증 책임을 이런 사고가 있었고 이런 사고에 대해서 안전 조치 의무를 다했는가를 기업이나 기업의 경영 책임자가 직접 내가 내 의무를 다했소 라는 입증 책임을 지도록 전환시킨 게 우리 정의당의 입증 책임 전환의 규정입니다. 하나 더 붙이자면 형사처벌하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좀 구분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민사상 책임에 있어서는 입증 책임을 기업이나 기업 경영 책임자에게 전환한다. 이런 규정을 두은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형사 책임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있죠. 네. 그래서 검사가 기본적으로 입증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정의당이 입증 책임 전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민사 쪽에서만 입증 책임을 네. 전환시키는 거예요? 네, 네. 다만 이제 저희들하고 같이 연대를 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운동본부에서 승안하고 있는 초안으로 만들어진 법안에서는 형사처벌의 입증 책임도 일정 부분 전환시키는 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이 발생했을 때 기업에서 병이 발생한 거는 우리가 인과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질병을 네.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물질과의 관계, 그러니까 어떤 화학 물질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네. 그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네. 이런 정도만 피해자가 주장을 하면 네. 기업이나 사용자 측에서 그 물질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환기시설을 이렇게 했고 또 그걸 차단할 수 있도록 어떤 의무를 다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사용자 측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자기가 안전 의무를 다 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권영국 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강 건너에 보이는 아파트도, 여의도에 빽빽이 들어선 기업들도, 그리고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도 모두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사람이기에 그 누구도 일하다가 죽어선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날까지 그 법에 알고 싶다 취재팀은 함께 하겠습니다.